소설 속의 사랑. 친구와 남편의 사이를 알게 된 여인의 고뇌. 지하련의 산길. 산길은 1942년 3월 춘추에 발표된 작품으로 남편과 친구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내면을 그리고 있는데 흥미를 끄는 것은 순재와 연희 사이의 우정으로 복합적 양상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이 작품이 지닌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데 연희는 순재의 다정한 친구이지만 순재의 남편과 사랑에 빠진 인물로 이런 복합성은 순재를 더욱 고뇌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한편 순재와 연희가 더 이상 망격한 친구가 아닌 아내와 불륜 상대라는 관계로 대립각에 놓인 이후 이들의 우정은 역설적으로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를 섣불리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이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순재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안 후 마음의 동요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은 자신의 것일 뿐 남편에게 바라고 요구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문주가 찾아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릴 때도 마찬가지인데 순재는 노여워하면서도 자신이 노여워해야 할 대상이 문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순재는 자기 객관화에 익숙하며 이성적이고 성숙한 사고를 하는 인물이라는 것이 드러나는데 지하련은 순재를 통해 이와 같은 전형성을 허물어 버립니다. 연희는 가을의 정예를 떠올리게 만드는 인물로 정예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내면을 직시할 줄 아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를 표현할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순재는 이 모습을 어디까지 자기를 신뢰하는 대담한 여자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연희의 모습은 순재의 남편이 보이는 모습과 대비됩니다. 순재의 남편은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순재에게 실수였다고 말하며 오히려 순재를 훈계하고 제풀에 화를 내기도 합니다. 남편에게 연희와의 관계는 그저 한순간의 실수에 불과하며 그는 용서와 화해라는 순재의 마음에 달린 모든 행위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럼에도 훌륭하고 나무랄 데 없는 남편으로 여겨지지만 사실 소설 전체에서 가장 한심하면서도 유해한 인물은 남편입니다. 산길은 여성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가정 내 평화의 실상을 폭로함과 동시에 여성 인물 사이의 관계에서 다양한 속성을 비추며 여성의 우정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순재는 친구 문주로부터 남편이 자신의 친구인 연희와 오래전부터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을 듣는데 이로 인해 혼란스러워하던 중 연희의 연락을 받고 그녀를 만나게 됩니다. 연희는 순재에게 그간의 솔직한 심정과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지만 순재의 남편은 연희와는 상반된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말을 늘어놓고 괜히 제풀에 발끈하여 순재에게 화를 내기도 하는데 부부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이야기를 주고받고 남편은 혼자 불편한 마음을 털어버립니다. 순재는 홀로 연희야말로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소설의 줄거리를 기억에 남는 주요 대사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득 무성한 수목을 헤치고 산길을 성큼 올라가던 연희의 뒷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는데 그녀는 총명하고 아름다웠으며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했습니다. 순재는 남편이 밖에 나가는 소리를 들었지만 미닫이를 열어 남편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핀 다음에야 자리에 와서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 친구 문주로부터 들은 뜻밖의 이야기에 대해 하룻밤 동안이지만 남편 앞에서 내색을 하지 않은 것은 조금이라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야기를 꺼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일요일도 아닌데 문주가 와서는 벼랑간 남편이 늦게 들어오지 않았냐고 묻자 순재는 어리둥절하기만 했는데 친구 연희와 자기 남편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래, 넌 조금도 몰랐니? 문주는 제 말을 계속한다. 모르다니, 뭘 몰라? 연희허고 만나는 걸 말이다. 연희허고? 순재는 뭔지 즉각적으로 가슴이 철썩했다. 그러나 너무도 꿈바뀌고 창절간이라 어찌된 셈인지 종시 요령키가 어려웠다. 발섭허고래, 전부터래? 문주는 처음 말을 시작하느라 긴장했던 마음이 잠깐 풀려 그런지 훨씬 풀이 죽어 대답했다. 누가 그러든? 다시 순재가 물은 말이다. 연희가 그랬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꺼낼지 난감해서 주저하다 이제서야 말한다는 문주를 보며 순재는 남편에 대한 분함과 연희에 대한 노여움이 쏟아져 애꿎은 문주에게 언성을 높여버립니다. 나무랜데도 할 말은 없다만 사실은 너 때문에 많이 아니고 연희 때문에도. 저야 무슨 짓을 했건 나를 동무로 알고 이야기하는 것을
내 바람에 말할 순 없지 않니? 문주는 처음과는 달러 훨씬 말이 찬찬해졌다. 연희만이 동무냐? 순재는 여전 말소리가 어지러웠다. 게다가 연희가 순재에게 이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말에 순재는 연희에게 장하다고 전해주라고 쏘아붙이는데 문주는 운명이라고 하면 누구 한 사람만 미워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문주는 자기네들 중 가장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이 순간만은 그녀의 차근한 말투까지 더욱 비위를 거슬려 문주를 내쫓듯이 돌려보내버립니다. 이러기에 만일 이것이 정말이라면 그는 지금 스스로 감당해야 할 노여움이라든가 곤란한 감정도 그 실은 군색하기 짝이 없는 것이어서 첫째 노여움의 감정이란 또 하나 구원의 표정이기도 하다면 이제 그로써 남편에게 뭘 바라고 요구할 하등의 묘책이 없는 것이다. 생각이 점점 이렇게 기울수록 그는 무슨 타산에서보다도 아직 흐리지 않은 젊은 여자의 자존심으로 해서도 연희에게는 물론 남편에게까지 뭘 노하고 분해할 면목이 없고 염체가 없을 것만 같다. 그녀는 웬일인지 몹시 피곤해져서 뭘 더 생각해 나갈 수가 없어 벽에를 내려 베고 멍청하게 누워있는데 밖에서 김순재 씨가 되게요?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편지를 전해주는 용달이었는데 그것은 뜻밖에도 최근 2달여간이나 소식을 끊고 있었던 연희에게서 온 것을 알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겉봉을 찢으면서도 무슨 까닭으로 편지를 했는지 종잡을 수가 없었는데 편지는 지극 간단해서 가라는 찻집에서 기다릴 테니 4시 정각에 꼭 좀 만나 달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긴 지금 순재 앞에 있는 이 짧은 편지로도 능히 시방 연희가 무엇에도 누구에게도 조금도 구애받고 있지 않단 것을 알아내기엔 그리 어렵지가 않을 뿐더러 만일 연희로서 아무런 질서에도 하등의 구속 없이 있을 때 순재로서 굳이 완고하단 건 어리석은 일이다. 설사 순재의 어떤 고집한 비위가 만나기를 꺼려하는 경우라고 한데도 연희로서 만일 저편이 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당차는 손이다. 순재는 발서 노하는 편이 약한 편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거의 1시간이나 앞서 순재는 화장도 하고 일부러 장 속에 있는 치마까지 꺼내 입은 후 한 번 더 거울을 본 다음에 집을 나섰습니다. 봄날이라고는 해도 해질 무렵이라 그런지 쌀쌀했는데 두 여자는 여전 말을 잃은 채 소화통으로 들어서고 다시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순재는 찻집에서도 그랬지만 연희는 놀랄 만큼 이뻐졌고 놀랄 만큼 자기와 멀어진 것만 같았는데 만나면 손이라도 잡고 반가워할 사람이 정중하게 일어서 깍듯하게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한동안 그녀는 아무 것에도 화를 내고 싶지 않은 야릇한 상태를 겪으며 잠자코 연희와 수묵이 짙은 좁다란 호젓한 길을 걸었습니다. 나 인제 새로이 뭘 후회하고 있진 않습니다. 단지 여태 잠자코 있어 괴로웠을 뿐이에요. 하고 비로소 연희가 말을 건넨다. 순재는 여전 쑥스러운 채 잘합니다. 하고 연희 말에 대답을 했으나 뭘 잘 안다는 것인지 스스로도 모를 말이다. 날 비난하시려건 맘대로 하세요. 하지만 이제 내게도 말이 있다면 그분을 사랑했다는 것, 사랑 앞에서 조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재는 연희가 전과 달리 몹시 건방진 것 같아 비위에 거스리기도 했지만 그보다 뭔지 그 말에서 느껴진 절박감 때문에 잘 안다는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간 조소적인 말에도 연희는 별로 돌아볼 데 없이 그분을 사랑하고 싶은, 그분이 사랑하는 단 한 사람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나는 아무 겨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분 앞에 아름다운 여자는 당신이었어요 하고 똑바로 앞을 향한 채 혼자 말하듯 가만가만 이야기를 계속했다. 혹 이것이 내 최후의 감상일지도 또 나보다 아름다운 사람에 대한 노여움의 표현인지도 알 수 없으나 아무튼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만나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요? 글쎄요. 결국 당신이 이겼다는, 내가 졌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연희는 가볍게 웃었는데 순재는 벼랑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고 애꿎게 발칵하는 감정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두 사람을 나란히 세워놓고 누구의 형상이 숨 없는가 한번 바라다 보십시오. 내 모양이 사뭇 고약할 테니. 연희는 여전 같은 태도로 말한다. 아내란 훨씬 늦고 파렴치한 겁니다. 순재는 결국 그 노여움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으나 말이 맞자
연희의 표정 없는 얼굴이 무엇인지 경노하고 있는 것을 놓칠 수는 없었다. 연희는 순재에게 두 사람의 관계가 상상 못할 정도로 깊어졌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당돌한 질문을 하고 순재는 당황한 얼굴로 당신한테 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 순재에게 연희는 다른 것은 다 이겨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만은 자기를 이기지 말아달라며 그것까지 지면 타락할 길밖에 도리가 없다고 서글프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순재보다 연희를 더 사랑하더라도 결코 이것을 표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한말을 하기 위해 연희는 순재를 불러낸 것인지도 몰랐다. 이리 되면 세상 못할 말이 없다. 순재는 이젠 당황하기보다도 대체 무슨 까닭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가 알 수 없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이 욕된 경우에 있을 말에 준비가 없었다. 평소 남편의 사람됨을 보아 방금 연희가 한 말이 정말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연희는 한동안 아무 표정도 없이 순재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순재는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숙였지만 순간 굴욕이 찾아왔습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가장 자신 있는 사람만이 능히 욕을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순재는 그대로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연희야말로 무서운 여자로 간이 큰 여자가 아니라 자기를 신뢰하는 대담한 여자로 인생에 있어 이처럼 과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방바닥에 누워 있었으나 웬일인지 아내가 들어와도 모른 척하다 순재가 옷을 갈아입고 나올 때야 어디를 갔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연희를 만나러 갔었다는 대답에 남편은 일어나 앉아 담배를 피워 물고 만나서 무엇을 했냐고 하는데 순재는 잠자코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숨겨둔 감정이 위태로워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끝내 참기 어려운 역정으로 해서 자기도 모를 당차는 말을 많이 괴로워요? 하고 배상 바르게 내던지고 말았다. 남편은 제법 한참만에서야 괴롭다면 어찌겠어? 하고 되물었다. 괴롭지 않을 방도를 생각하셔야지. 괴롭지 않을 방도란? 그걸 내가 알게 뭐예요. 순재에게 실수라고 말하는 남편에게 그녀는 당신은 연희에게나 자기에게나 모두 나쁜 사람이라고 내뱉어 버리고 남편은 한동안 아내를 보다 그 말이 맞다고 합니다. 뭐가 맞았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하고 거반 대바지를 해도 남편은 역시 같은 태도다. 그러더니 벼랑간 사과할 길밖에 돌이 없다는 사람 가지고 왜 자꾸 야단이요? 왜 따지려고만 드오? 따져선 뭘 하자는 거요? 당신 날 사랑한다는 것 거짓말 아니요? 왜 무조건 하고 용서할 수 없어? 하고는 벌컥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언어도단으로 이기적인 정도를 넘었지만 알 수 없는 것은 지금까지 어떤 말보다도 오히려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섬뜩했습니다. 밤이 늦도록 부부는 친구처럼 벽에를 나란히 비고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남편은 점차 우스갯소리까지 했지만 순재는 왠지 마음이 편하지 못했고 밤이 깊을수록 그것은 더 날카로워져만 갔습니다. 연희 보고 싶지 않으? 내가 만일 무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 덕택일 거요. 하지만 이것보다도 다른 사람들 같으면 몇 달을 두고 법석을 할 텐데 우리는 단 몇 시간에 능히 화해할 수 있지 않소. 남편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순재는 기가 막혔는데 천길 벼랑에 내려드려도 무슨 수로든 다시 기어 올라올 사람들이었습니다. 문득 무성한 수목을 헤치고 산길을 성큼 올라가던 연희의 뒷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는데 그녀는 총명하고 아름다웠으며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했습니다. 북으로 간 여류작가 지하련. 지하련은 경상남도 거창에서 출생했고 마산에서 성장했는데 부유한 집안 환경 속에서 여성으로는 드물게 일본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1936년 카프 출신 문학이론가 인화와 결혼했으며 1940년 문학평론가 백철의 추천으로 결별을 발표하며 문단에 등단했습니다. 결별을 비롯해 채양초, 가을, 산길, 도정, 광나루, 종래, 양 등 8편의 단편소설을 남겼습니다. 광복 후 인화와 함께 조선문학가 동맹에서 활동했으며 조선문학가 동맹기관지인 문학의 제1회 조선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1947년에 인화가 먼저 월북했고 남은 가족을 지키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다 그녀도 월북하지만 1953년에 박헌영 계열이 몰락하면서 남편 인화가 간첩 혐의로 처형당하고 그녀도 1960년경에 사망을 했습니다.
오늘 소설 속의 사랑은 친구와 남편의 사이를 알게 된 여인의 본효의 지하련의 산길이었습니다.